자, 선생님이 뽑은 두 번째 색상 인물점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자,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2절 이거 노래 작사 작곡을 작곡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사를 방정환 선생님이 한 건 맞아요. 맞는데 2절이 더 인상적이네요.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그렇게 나라에서 어린이들에게 투자를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부모님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버 스토리라고 해서 무척 어린이다웠게 생긴 한 청년과 청년인지 아이인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망국기가 있죠. 내셔널 플래그스라고 해서 전 세계 국기를 이렇게 달아놓는데 어떨 때 이렇게 하나요? 그럼 과연 어떤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을까요? 들어가 봅시다. 땡땡,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친구들과 우당탕 장난을 치던 정환이는 얼른 제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어떻게 자리에 앉죠?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이 커버 스토리에 나왔던 망토를 걸치고 유달리 얼굴이 크고 모자를 핀처럼 꽂고 있는 얘가 뒤에서부터 날아온 거예요. 쌤이 그림 작가가 딱히 마음에 든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잘 해석을 해야겠죠?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로 바른말 고운말이라고 쓰고 물었어요. 말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단다.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쁘고 상냥하게 말해야 해요. 어른에게 높임말을 써야 해요. 아이들이 앞다투어 대답했어요. 그래, 말을 할 때는 항상 상냥하고 공손하고 바르게 고운 말을 골라 써야 한다. 그때 정환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왜 어른들은 우리한테 애 새끼, 아들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때서? 다들 그렇게 부르잖니?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그림이 너무 웃겨. 얘 왜 다리 한 발로 서 있지? 수업이 끝나자마자 정환이는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요즘 어린이들도 그러죠. 종치기가 무섭게 책을 덮고 벌떡 일어나서 사실 갈 곳도 없는데 그저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그렇죠? 교문 밖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정환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환아, 어제 하다만 얘기 좀 마저 해줘. 궁금해 죽겠다, 야. 아이들이 정환이를 둘러싸고 졸랐어요. 정환 오빠, 정환 형. 왜 그랬을까요? 이 정환이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정환이는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잘해요. 게다가 새로운 이야기도 잘 지어내요. 그래서 친구들뿐 아니라 동생, 형, 누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지요. 아니 우리 정환이 동생, 그 옛날에도 누나들이 또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정환이가 이야기를 시작하기만을 기다렸어요. 토끼는 말이지.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정환이가 이렇게 공인으로 변신할 때 이렇게 변신하는군. 평소에는 사복 차림은 왼쪽과 같아. 근데 오른쪽은 공인으로 변신한 모양이야. 조금 다르네. 토끼는 구름을 절구에 넣고 쿵쿵 찧었어. 별도 몇 개 따다 넣었지. 정환이가 발을 쿵쿵 구르며 절구 찢는 신용을 했어요. 아이들은 점점 정환이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토끼는 구름과 별을 찧어서 사탕을 만들었어. 솜처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사탕. 아이들은 보드랍고 말캉한 구름 사탕을 상상하면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토끼가 사탕을 맛보려고 하나를 막 집어 들었을 때 갑자기 된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정환이가 휘잉휘잉 바람 소리를 냈어요. 아까워라. 구름 사탕이 다 날아간 거야? 여자아이 하나가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어요. 아니,
사탕은 작은 솜덩이처럼 흩어져서는 한방 눈이 내어 펑펑 내렸어. 그런데 정한이가 이야기를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커다란 눈송이들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웬일입니까? 이거 혹시 거짓 아닙니까? 방정환 선생을 마치 신격화하려는 그런 이야기? 와, 눈이다, 구름 사탕이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환이도 신이 나서 눈속을 깡충깡충 뛰어다녔지요. 그런데 실제로 방정환 선생이 얼마나 이야기를 잘했는가 하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장면마다 듣는 사람들이 폭 빠져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신문짝에도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어떤 이모 여자 학교가 있었대요. 그 당시 이모 여자 학교가 어딜까요? 거기 강당에서 그 수많은 학생들과 그 정말 학생들과 그 선생님 남녀 물불구라고 선생님들 앞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했다네. 근데 신데렐라가 계모에게 맞고 우는 장면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학생들이 얼굴을 모두 떨구고 두 손으로 받쳐서 엉엉 울기 시작해서 그렇게 만든 게 본인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엄청 이야기를 잘했다죠. 조선시대부터 저기 장터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러한 이야기꾼들이 있는데 너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한 번은 찔러 죽이는 일도 있었대요. 왜냐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악당 역할을 한 거지. 근데 그 악당 역할을 할 때 그 너무 얄미운 거야. 그래서 막 갑자기 관중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들고서 이 나쁜 악당아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방 선생은 다행히 아름답고 그리고 동심이 가득한 이야기들만 주로 했나 봅니다. 정환이가 10살 되던 해 정환이네 집에 큰 불행이 닥쳤어요. 작은 할아버지가 진 빚을 갚느라 온 집안이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정환이네는 개딱지만 한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니 코딱지만 한 집도 있지만 개딱지만 한 건 뭐죠? 그럼 정환이네는 모두 개인가? 하지만 정환이는 여전히 씩씩했어요. 전학을 간 미동초등학교에서 정환이는 친구들과 소년 입지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얘 또 다른 재주가 항상 모임을 만들더라고. 함께 공부하며 잘 모르는 것은 서로 가르쳐주고 의견이 다른 일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소년 입지회를 통해서 정환이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무렵 우리나라가 무척 어려운 처지였는데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던 일본이 총칼을 앞세 우리나라를 빼앗은 거예요. 1900년대 초반이겠죠. 왜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지? 여기는 우리나라인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때려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니 말도 안 돼.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정환이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15살의 정환이는 미동 보통학교를 졸업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에 갈 수가 없었지요. 다행히 설린 상업학교에 들어갔지만 그나마도 금방 그만둬야 했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누우셨거든요. 정환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토지조사국에서 일했어요. 토지조사국은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제멋대로 빼앗기 위해 만든 곳이었어요. 우리 땅을 멋대로 뺐다니 나쁜 일본 놈들.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땅과 재산을 억지로 제 것으로 할 때마다 정환이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1917년 방정환은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의 딸과 결혼했어요. 셋째 딸. 원래 셋째 딸이 첫째, 둘째보다 훌륭하다네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손병희 선생은 사위 방정환에게 큰 기대를 걸었어요. 또 손 선생은 아들이 별로 없었나? 딸 셋이니까 방정환의 눈에는 열정이 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할 거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방정환은 뜻이 맞는 친구들과 청년 구락부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 항상 만들어요. 일본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우리 민족의 얼을 지키려는 모임이었죠. 우리 민족의 얼은 우리 민족의 영혼, 스피릿, 소울 이런 거죠. 청년 구락부의 회원이 점점 늘어나 200여 명에 이르자 일본 경찰이 방정환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방정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청년 구락부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펴내고 동원령이라는 연극도 무대에 올렸어요. 근데 여기 포스터를 보니까 좀 웃기는군. 동원령, 각본, 감독, 주연, 방정환, 혼자서 다함. 방정환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기한 동원령은 일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픔을 담은 연극이었어요. 일본 놈들 등살에 고향을 떠나야 하다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구나. 연극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곱씹으며 걱정했지요. 연극을 보다가 우리 친척들 생각이 나서 울컥했어요. 낯선 땅에서 밥이나 먹고 사는지. 여기 낯선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저 밑으로 바다를 건너서 일본 땅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중국 혹은 러시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 막 이런 데 많이 갔죠. 저 북쪽으로. 방정환은 관객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나누었어요.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났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바람이 한데 모여 폭발한 거예요. 보성 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에 다니던 방정환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방정환은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과 함께 소리 높여 만세를 외쳤어요. 3.1운동에 놀란 일본 경찰과 군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총칼을 휘둘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매질과 고문을 당했지요. 총알이 방정환을 비켜갔어요. 방정환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3.1 운동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대로 일본에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고민 끝에 방정환은 우선 3.1 운동 이후 나오지 못하게 된 보성 전문학교의 학교 신문인 독립신문을 다시 펴내기로 했어요. 방정환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자기 집 뒷방에서 몰래 독립신문을 만들었어요. 각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보내오는 독립운동 소식뿐 아니라 무전기를 가진 선교사들이 전하는 외국 소식도 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일본 경찰이 방정환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방정환이 독립신문을 만든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방정환은 당황한 청년 구락부 회원들을 안심시키고 신문을 만드는 데 쓰던 등사판과 종이를 재빨리 우물 안으로 던졌어요. 일본 경찰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방정환을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바른 대로 말해라. 네 놈이 독립신문을 만들었지. 방정환은 정신을 잃도록 심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가 굴복하면 동지들이 무사하지 못해. 일본 경찰은 끝내 방정환에게서 아무런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방정환은 다시 묵묵히 독립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런 방정환이 여기 그림에 있네요.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근데 당시에 같이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는 그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거의 죽지 않고 살아나올 정도로 고문을 당했던 걸로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픈 몸을 추스리는 동안 방정환은 지난 일들을 찬찬히 돌아보았어요. 일본의 힘으로 맞서는 데는 한계가 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방정환의 고민은 깊어만 갔어요. 10년 후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들은 아이들이야.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렇다면 아이들을 바르고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 아닐까? 지금 당장은 독립을 할 수 없더라도 아이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미래에는 꼭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말이야. 와, 이 방정환 선생의 본인의 동심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심을 가진 사람만이 이상적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것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방정환 선생님의 마음에는 항상 저런 꼬맹이가 있었어요. 순수하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는 이런 정말 순수한 어린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방정환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우리보다 문물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가르치는지 보고 싶었죠. 우리 방정환 선생을 다시 신격화해서 한국에서 한번 구르기를 해서 폴짝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방정환은 도요대학에서 토요대학이라고 합니다. 아동예술과 아동심리학을 공부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힘도 없지만 그들에게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어. 책을 읽고 공부를 할수록 방정환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921년 여름방학을 맞아서 서울로 돌아온 방정환은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어서 소년운동을 펼쳤어요. 참말로 모임 보세요. 그쵸? 엄청 모임을 잘 만들어요. 아이들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말이나 소처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가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법입니다. 확성기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운동을 펼쳤어요. 방정환의 간절한 외침에 아이들을 물건 다루듯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방정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니, 어른더러 아이에게 높임말을 하라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아이에게 높임말을 했다가는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없어질 게 아닌가. 그래도 방정환은 소년운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방정환은 일본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편 방학 때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 소년운동을 벌였어요. 공부하랴 소년운동하랴 바쁜 중에도 방정환은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마음과 굳센 용기를 북돋워줄 책을 만들어야겠어. 그때까지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이 읽을 만한 동화가 없었어요. 방정환은 우선 외국의 동화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소개하기로 했어요. 도쿄의 자취방에서 방정환은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아라비안 나이트와 안델센 그림 형제의 동화를 우리말로 옮겼어요. 뭐지 이 그림은? 손만 얼어붙어야 되는데 손만 남아있네. 1922년 마침내 방정환이 우리말로 옮기고 고쳐 쓴 사랑의 선물이 나왔어요. 동화를 읽어본 적이 없던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은 아주 귀한 선물이었지요. 정말 귀한 선물이구나. 뭐 그전에는 전부 다 이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뭐 상록수, 청년들을 위한 책이었지. 일어나서 뭐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었죠. 이야 정말 재미있다. 책을 읽느라 밤을 꼴딱 새웠다. 아이들의 독서 요리 진짜. 아이들은 사랑의 선물을 읽고 또 읽었어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책을 읽는 모습에 방정환은 그간의 고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소년 운동을 하는 내내 방정환은 아이들을 부를 마땅한 말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이들을 부를 좋은 말이 있어야 해. 그래야 어른들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할 거야. 방정환은 아이들이 부를 말을 궁리하고 또 궁리했어요. 어떻게 궁리했죠? 이렇게 제자리를 계속 돌아요. 계속 돌면서 자세는 항상 이렇게 똑같이
손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해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칠 만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린이, 그래, 어린이로 하면 되겠다. 젊은 사람을 젊은이라고 하니까 어린 사람은 어린이라고 하는 거야. 어린이. 정말 유레카 찾았다 하는 거 똑같죠. 어린이는 어리다라는 말에서 나온 어린에다가 사람을 높여 부르는 이에 이라는 것을 글자를 붙인 말이었어요. 아이들을 얕잡아 부르던 어린 놈, 어린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지요. 어린 이가 높임말이군요. 처음에는 어린이라는 말을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그 말에 담긴 뜻을 알고는 모두 반겼어요. 어린이 부를수록 참 좋은 말이군. 방정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아이들을 애새끼라고 불렀을 게 아닌가? 그렇군요. 어린이라는 말은 금세 온 나라로 퍼졌어요. 정말 방정환 선생님 열일하셨어요. 1923년 3월 1일 방정환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잡지 어린이를 펴냈어요.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줄 동화와 동료, 재미있는 과학, 역사, 사회 상식, 우리나라가 나온 위대한 문화유산과 인물 이야기 등을 담은 어린이는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잡지였어요. 지금도 이제 어린이자가 붙은 많은 잡지들이 있죠. 어린이 과땡 동땡 뭐 이런 거 있죠. 하지만 어린이를 아이들에게 사주는 어른은 거의 없었어요. 원래 처음 나온 것은 다 이렇게 개척자의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선구자의 외로움이라고 해야 되죠. 처음 얼마간 방정환은 어린이를 한아름 안고 거리로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방정환은 어린이를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더니 몇 달 지나자 갑자기 어린이가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어린이를 읽은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진 거예요. 홍보를 잘했죠. 몇 달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방정환은 아이들이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동료도 만들었어요.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비치더니 형제 별은 방정환이 가사를 쓰고 일본 사람이 곡을 쓴 동료였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방정환은 형제별을 일본 사람이 작곡했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도쿄 대학에서 음악 공부를 하던 윤그경을 방정환이 만난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방정환은 윤그경에게 우리나라 아이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동료를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윤그경이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반달. 이런 반달은 윤그경 씨가 한 거네. 부탁을 받아서 이분 또 생김새가 범상치 않죠. 무척 어린이다워요. 이 반달은 일본의 나라를 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름과 독립의지를 담은 노래였어요. 반달은 금세 퍼져나가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즐겨 부르는 노래가 되었지요. 아이들을 향한 방정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났어요. 방정환은 소년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새로운 모임을 또 만들었어요. 모임 이름은 색동회로 정했어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명절날 입는 옷이 색동옷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나라 잃은 서름에 웃음을 잃은 우리 아이들에게 색동처럼 아름다운 미래를 되찾아 주자는 뜻이기도 했지요. 색동이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었어요. 윤석중, 마혜송 같은 아동문학가와 동료 작가인 윤그경 등이 참여한 색동회는 우리나라 동화 동료 작품의 활동의 중심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이제 그 기초를 닦기도 하죠. 그렇군. 1년에 단 하루라도 어린이들만을 위한 날이 있다면 또 멋지지 않을까? 또 어느 날 문득 또 떠오른 생각에 방정환은 색동의 회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새싹이니 새싹이 파릇파릇 자라는 5월의 첫 번째 날을 어린이날로 하면 어떻겠소?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방정환도 있고 아까 누구죠? 윤구경? 그 사람도 있고 또 색동의 회원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면서 생각을 해서 5월 1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념식을 열기로 했어요. 근데 5월 첫 주는 정말 쌤도 생각하지만 가장 푸르른 것 같아요. 그 봄에 새싹이 돋아나서 여름으로 갈 때 하여간 매주 색깔이 다른데 그 5월 첫 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렸어요. 식이 끝나고 천여 명의 어린이와 어른들은 다 같이 거리로 나가서 어린이날을 알리는 전단을 돌렸어요. 어린이를 가까이 하며 자주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어린이에게 높임말을 쓰고 늘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발이나 목욕을 때 맞추어 하게끔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잠자는 것,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해주십시오. 산책을 종종 시켜주시고 소풍도 가끔 가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를 꾸짖을 때는 화내지 마시고 부드럽게 타일러 주십시오. 어린이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유익한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 지금 딱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많은 것들이 늘어났죠. 잘 되어가고 있죠. 근데 이걸 보면서 선생님 뭘 생각했냐면 이건 어린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누구한테 이렇게 해요? 반려동물한테 이렇게 하죠. 가까이 가고 늘 부드럽게 대하고 목욕도 자주 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산책도 종종 시켜주고 참 시대가 참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격, 어린아이들도 인간의 격이 있어서 인격을 충분히 살려주는 것이 참 좋다고 하죠. 전단을 읽으나 어른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이들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니까 어른들이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주고 보살피는 게 당연하지. 그러게 말이야. 그간 아이들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어른들 녀석들인데. 앞으로는 아이가 잘못한 점만을 잘 타일러야겠어. 큰 소리로 화부터 낼 일이 아니었다 싶어. 해가 거듭될수록 어린이날 기념식은 점점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기념식이 끝나면 어린이와 어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왔어요. 기쁘다. 오늘 5월 1일은 우리들 어린이의 명절날이네. 모두들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거리를 행진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은 설이나 추석만큼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지요. 일본 경찰은 이런 방정환을 눈의 가시로 여겼어요. 조선 아이들에게 애국심과 독립심을 키워주는 방정환을 이대로 놔두서는 안 되겠어. 일본 경찰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린이에 실린 글을 지우거나 고쳤어요. 그 때문에 방정환은 잡지를 아예 못 낼 때도 있었어요. 방정환은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감옥에서도 방정환은 변함이 없었어요. 입담 좋은 이야기꾼인 방정환은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동화를 들려주었지요. 이야기가 어찌나 실감나고 재밌었는지 방정환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간수들까지 귀를 기울였어요. 그림 보이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렸대요. 실제로 막 숨어가지고 듣고 막 정말 방정환이 밖에 못 나가게 했대요. 감옥을 못 나가게. 감옥에서 풀려난 뒤 방정환은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를 열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세계 여러 나라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전시회를 열기로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정환을 비웃고 손가락질 했어요. 나라를 빼앗긴 마당에 아이들을 위해 그런 큰 행사를 연다는 게 말이 돼?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큰 행사를 열겠다니 정신이 나간 게지. 하지만 방정환은 한 번 뜻을 세운 일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전람회가 아니야.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 작품을 보여주고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해 보게 하려는 거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아? 그 선생님은 여기에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일제 침략기 일본 식민지 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한다고 뭐 총으로 암살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죠. 근데 방정환 선생이 한 이런 일들은 너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너무 뭐지? 선생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걸 했다는 게. 그리고 또 전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어린이맨 슈퍼맨이죠. 슈퍼맨. 점점 진화해서 모자도 이제 정말 커졌어요. 머리를 다 가릴 수 있게 됐어요. 1928년 10월 마침내 서울에서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가 열렸어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의 그림과 각국의 어린이 잡지, 장난감, 동화, 동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되었어요. 전람회를 본 사람들은 알차고 다채로운 행사 내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열린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는 우리나라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아니 방정환은 학교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도 이렇게 훌륭하고 창의적이고 세계적인데 아니 우리 친구들은 어떤 정말 그릇으로 나라 일꾼으로 자라고 있나요? 너무 멋지죠?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가 끝난 후 방정환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코피를 쏟거나 두통을 앓는 일이 잦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서 쉴 수가 없었어요. 방정환의 병은 점점 깊어졌어요.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 숨도 쉬기 어려웠지요. 결국 1931년 7월 23일 방정환은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오메, 저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33살밖에 안 됐어. 한 일만 봐서는 거의 77세야. 77세.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근데 33살 될 때까지 저렇게 많은 일을 한 거예요. 33살에 또 돌아가신 분이 누가 있었을까요? 지저스. 할 일을 다 끝내고 내 일을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죠. 멋져요. 방정환이 남긴 마지막 말은 어린이들을 부탁하오였어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정환은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어요. 강제 점령기라는 뜻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다스리던 시절 구박받고 짓밟히며 자라던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이라는 이름과 꿈과 용기를 주는 동화와 아이들만을 위한 어린이날을 만들어준 방정환. 지금까지도 방정환은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로 기억되고 있어요. 쌤 생각도 그래요. 방정환은 노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린아이잖아. 자, 우리 실제 방정환 쌤이 사진 한번 볼까요? 진짜 늘 모자를 이렇게 쓰고 멋쟁이였네요. 잘생겼죠. 그 당시에 이렇게 생김새를 봤을 때 잘생겼는데 한 가지 그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 원래는 집이 가난해서 너무너무 말랐대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손병희 선생님의 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될까 말까 해서 이제 찾아갔겠죠. 찾아갔는데 손병희 선생님이 이 방정환 선생을 보고서 오메 말라도 이렇게 마를 수가 있느냐. 내 귀한 셋째 딸을 말라깽이에게 줄 순 없지. 이래서 손병희 선생님이 특별히 아껴서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 먹여서 금세 비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아주 단 것을 좋아하고 천상 식성도 어린이죠. 설탕을 그냥 음식마다 쏟아 넣어서 먹으며 비만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짧은 나이에 생을 다 마무리했는데 사실 이분이 더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을 다 이루고서 가신 걸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어린이들이 자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정말 그 당시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겠어요. 이 책을 본 여러분도 이제 다시 내가 정체되지 않고 나도 나만의 뭔가를 살려서 이 나라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멋진 삶을 살겠다라고 꿈꿔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3편에는
또 어떤 분과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